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기를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 세상을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명상 새내기 이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연극을 시작했을 무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연극 배우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무렵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 집안 어른들을 찾아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거린에게 딸을 줘도 연극 배우한테는 딸을 못 주겠다 할 정도로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는데 사실은 하루하루의 생존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뭐 수익이 안정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주하는 환경이 사실은 20수년 지난 아파트 지하에 집수구가 이렇게 있고 환풍구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습기가 엄청났어요. 신발 벗어놓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하얗게 곰팡이가 쓸 정도의 그런 공간에서 뭐 1년여를 연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고 그래서 바로 폐결하고 와가지고 영양실조 뭐 이런 거 겹치면서, 그리고 뭐 안정된 잠자리도 없고 식사도 하루 일비 1,000원으로 이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삶.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바를 하고, 당연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목소리 덕분에 그 지역 방송국에서 이렇게 뭐 리포터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레이션도 하면서 조금씩 생계가 이제 펴지기 시작했는데, 결혼하고 또 자식이 나오니까 별개더라고요. 그때는 또 이제 학원 강사부터 해서 라디오 성우 일도 하고 연극 배우도 하고 표도 제일 열심히 팔고 뭐 알바는 거의 닥치는 대로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저희처럼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눈이 뜬다고 그러죠. 그런 해안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영화에서 이제 출세작이라는 작품을 만나고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걸 이렇게 쌓아두는 방법을 모르니까, 물론 그게 나중에는 뭐 자식들 뒷바라지로 다 쓰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또 일이란 게 이렇게 저희가 안정된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침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또 식구들은 건사해야 되고 뭐 굉장히 힘들죠. 그때는 자식들이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니까, 그러니까 뭐 저축 이렇게 해놨던 거 다 뭐 해약하고 보험도 뭐 대출 해지 뭐 그리고 아는 지인들한테 다 도움 청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정말 그도 저도 힘들 때 그때는 몸과 마음에 동시에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뭐 당뇨도 찾아오고 불면증 뭐 우울증 공황 한꺼번에 막 치고 들어와 갖고 거의 제가 죽음 직전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진즉에 했었더라면은 이런 고뇌가 찾아왔을까? 내지는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떴더라면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이거는 다만 현상이고 현상이라는 거는
항상 유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내 마음만 그 고통을 갖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일성, 내가 어제도 나였고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일 것이다. 10년 전에도 나는 내가 나임을 알았어 등등의 기반이 사실은 기억이거든요. 기억이라는 정보가 계속 저장돼 있고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하면서 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존재한다라는 게 일종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맞닥뜨렸던 모든 환경, 그 다음에 상황, 상태, 경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연기를 한다는 거는 이 데이터를 싹 갈아치우고 새 거를 갖다가 이제 새롭게 주입을 하는 거죠. 또 거기에다 믿음을 부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새로 주입된 데이터가 좀 더 영향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또 집중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인물이다라는 믿음도 굉장히 강하게 순간적으로 몰입을 해서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가 과거의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는 자아의 동일성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려다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0년, 20년 가다 보면은 어느 게 나지? 예? 긴 똑강 잡으러 다니던 그 보아관의 일제 순서가 나갔기도 하고 이 음지가 양지를 밝히는데 엄청나게 기여한다는 그 조폭의 철학이 내 철학인 것 같기도 하고 등등의 연기했던 인물들의 그 뭐 신념 체계나 뭐 철학 뭐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이렇게 또 침투해 있어요. 마치 제 자신의 어떤 일부분인 것처럼. 그래서 배우들이 그 배역으로부터 자연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정신적인 분화 현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고 믿던 일관성에 다른 존재를 또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면 나는 뭘로 존재를 해야 되지라는 이런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또 다른 배역, 또 다른 배역, 또 다른 배역. 그게 배역의 몰입도에 따라서 그런 혼란의 정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그 혼란이 가져다 주는 그 통증이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은 상실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존재가 안정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안정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뭔가 위안거리를 찾는 게 배우들이 제일 많이 유혹을 받는 게 알코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많은 예술가들 가운데서 예술가들의 광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중독성에 관한 걸 갖다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배우들이 제일 많대요. 퍼센테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화, 뭐 요새는 또 뭐 오픈 포커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포커스를 갖다 들고 나는 요거를 명상이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이런 혼란을 겪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게 이제 스스로 납득이 되는 조금 그런 데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은 인생에 쓴맛을 보면 뭔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생에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은 저 혼자 괴로운 건 괜찮은데 식구들이 덩달아 괴로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이 더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의 해결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피폐해지고 이렇게 주저앉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 답을 이렇게 공고해 가다 보니까 사람은 생각, 감정을 마치 자기 것이냐 쓰고 있는데 고요히 있어 보면은 지가 일으킬라 안 그래도 생각은 그냥 뭐 계속 꼬리를 물고 그냥 내면에서 그저 떠들어대는 아주 시끄러운 수다쟁이 하나 있잖아요. 계속. 그놈들이 일어나고 또 대상의 감각과 이렇게 접촉하는 대상들이 있으면 그것도 생각 따라 나가고 거기에 온갖 얘기를 지어내고 또 감정 따라 붙고 막 시끄럽고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주의가 이제 산만해지니까 방법을 갖다 못 찾아내는 거죠. 오리무중. 근데 그게 이제 고요하고 고요해졌을 때만 그 명상이 그 이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생각이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잘 찾아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갖고 그냥 뭐 대충 뭐 흉내라도 내는 뭐 염송 진원 만트라 염송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게 100번 할 때, 200번 할 때, 300번 할 때 횟수가 이렇게 오래되다가 조금 이게 안정이 되면은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라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명상이란 거는 이 삶의 방향타 같은 거다. 방향타에서 손 떼면은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타를 내가 쥐고 있다라는 이 확고한 의식이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방향타를 놓고 어디로 흘러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내가 알아채면서 가자. 그래서 명상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불교와의 인연은 꽤 깁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수행을 하셨고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처녀 시절의 기억에 외조모님께서 그 의삼촌과 어머니 이렇게 오남매를 낳으시고 불국사에서 출가를 하시고 경북 의성 산골에 그때는 뭐 일제시대였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해서 6.25 요 기간 동안에 산골에서 계속 수행을 하셨다 그래요. 초막을 쳐놓고 꽤나 수행이 깊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 신통, 거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전설처럼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6.25 때 전쟁 때 실종됐던 마을 분께서 모월, 모일, 모시에 어떤 복장을 하고 다시 나타날 거다 이런 것도 알아맞추셨다 그러고 근데 요즘 분들은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전설처럼 들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그 입적 날짜를 알아맞추셨다 그래요. 직접 언급을 하시고 그때 그 교통사고 때문에 길게 이제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돌아가신 날에는 일어나셔갖고 손수 이렇게 목욕 재개하시고 좌정하셔가지고 좌탈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 영향인지 모친께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의 질곡 가운데서 또 부처님 품에 들어가셔서 매일 새벽 천수경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저와 저희 형제들 무탈하고 결혼 후에는 저 손주들도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6살 때 사실 불교하고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있거나 그냥 학문적 대상으로서 제가 철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제가 대학 때 하숙하던 집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뭐 젊을 때니까 술을 엄청 먹었죠. 그냥 그래갖고 뭐 거의 뭐 폐일에 몰골을 하고 있는데 그 형님을 어느 날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이상했나 봐요. 제 뭐 피부 색깔이나 눈의 색깔이나 이런 게 좀 이상했겠죠. 뭐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너의 이놈 새끼 너 딱 꼬라지 보니까 내일 모레 너 죽을 놈 같다. 너 살라 그러면은 너 형수 다니는 절에 가갖고 거기서 요양하고 정신 차려서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님 소개로 진짜 요양의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평생의 스승을 뵙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자의식 혹은 에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나는 내가 잘난 줄만 알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걸 처음 26살 때 저희 은사님 계신 절에 이렇게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여기 온 것은 부처님하고의 인연이 있어서 온 건데 내가 여기서 머물게 해주겠다. 뭐 고시생 받듯이 뭐 하숙비를 받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다. 다만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자네가 잠자리, 그 다음에 먹는 것, 입는 것, 뭐 빨래, 모든 것들 이걸 자네 손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면 되지. 그래갖고 진짜 그때 뭐 산에 나무하러도 가고 뭐 우리 영화에서 흔히 보는 뭐 절간 마당 쓸기, 그 다음에 뭐 쌀 씻기. 쌀 씻을 때 제가 처음 잔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쌀알을 갖다 손으로 이렇게 걸으니까 이 손가락 쌀알이 이제 부스러기 하고 빠져나가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귀들은 그 한 토를 먹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마음을 지녀서야 되겠냐. 그리고 농부가 그 하나를 수확하기 위해서 논해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귀 본 적이 있어요? 생선 아귀는 드셔봤죠. 저 역시 아귀를 본 적이 없는데 개가 쌀을 못 먹어서 괴로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농부들께서 몇 번을 가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농촌 여행하다 보면은 그 뙤약볕 아래서 그 발 푹푹 빠지는 데서 모심기 이렇게 해보면은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 중노동인지. 그래서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밥을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 시골집이다 보니까 마루하고 석가래 사이가 굉장히 낮았어요. 밥상을 갖다 이렇게 숙이고 들고 들어가는데 꽝! 아침에 잠이 들깼을 때 우리 어디 문지방에 발가락을 찍거나 손가락을 찍거나 어디 들이박으면 이게 누구한테 화낼 대상도 없는데 이 분노가 너무도 우스꽝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가 치밀고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눈물이 핑 도는데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멀었다. 더 숙여라.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키가 180인데 여기서 그냥 최대한 숙인 건데 그냥 아유. 근데 그 석가래보다 출입구 문이 진짜 옛날 시골문 딱 진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들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저 딴에는 숙인다고 숙였는데 똑꿍 진짜로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 시골집 전체가 우르르 떨릴 정도로. 와! 앞에 이제 어르신 계시니까, 사부님 계시니까 이제
밖으로 못 뺐는데 막 입안에서 그냥 온갖 그냥 눈물 나고 막. 그런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카이 더 숙이라 딱 그러시는데 그때도 화가 났었어요. 네. 아침밥 먹으면 나 보따리 싸고 바로 우리 집에 간다. 내가 왜 이런 소름을 겪어야 돼.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는 중간에 번개불처럼 탁 지나가는데 눈물이 진짜 쏟아지는 거예요. 내 부모 등골을 내가 얼마나 빼먹었는지,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옷가게 가서 뭐 폼난 옷을 골라볼 거라고 온 시장을 갔다가 구제골목 뒤지고 다니던 그런 모습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여학생들한테 어필해 볼 거라고 머리에다가 린스 범벅을 해가지고 차르르 흩날리면서 똥폼 잡던 일부터 해갖고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제 과거와 다른 존재들이 그렇게 소중한 일을 나한테 해주고 있었다는 걸, 내 그걸 눈꼽만큼도 감사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철면피입니까? 요즘 이제 저 명상 지도해 주시는 저희 마스터하고 제가 제일 크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소승 대승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견성했어요. 다른 존재 뭐 상관없어요. 뭐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목표다. 선 속에서 세상이 안녕. 그러면 세상은 또한 그분이 왜 필요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을 필요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대승의 정신이 저는 크게 공감해 가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다른 존재의 희생과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면 저 역시도 그런 순환고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비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뭐 흔히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우리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확장시키는 데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동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존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내고 그 존재의 또 의식의 고양이나 존재의 확장에 기여한다면 그만큼 큰 기여를 하는 큰 위력을 가진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연민이나 자비심을 짐짓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누군가가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저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딱 느껴지면은 뭐 주파수 동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도 아프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낼 수 있으면 내 마음도 기뻐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속에서 신성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밑거름이 되는 게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이게 표정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제 표정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극지구로 하동에 있는, 경남 하동에 있는 최참판댁이라는 데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한 11월 초쯤 아마 그 무렵 됐었던 것 같아요. 벌써 뭐 야간 촬영에서 제가 얇은 그 패딩을 갖다가 안에 조끼 패딩을 껴입고 의상을 입고 그랬는데, 그 촬영 순서가 조금씩 미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한 4-5시 6시 정도에는 제 출연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됐었는데 이게 늦춰지면서
제가 이제 마당 한가운데서 이제 의자를 놓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산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안에 이제 뭐 그 껴입은 그 오리털 패딩 덕분에 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가던 나이 어린 여자 스텝 하나가 제 손에다가 이렇게 손난로를 콕 쥐어줍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조금 늦어지는 거 자기 탓도 아닌데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친구가 뒤로 싹 돌아오더니 양손에 이렇게 쥐고 제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줘요. 그냥 괜찮다고. 너 손 시리니까 그거 네 손에다 대고 있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제 앞에 탁 오더니 바람을 막아주겠다고 패딩을 쫙 펼치는 거예요. 딱 펼치더니 저 앞에 바람을 막아줘요. 걔가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애가 지나 너 뭐해?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지금 자꾸 촬영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지금 추우실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람 막아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오더니 그 친구도 쫙 펼쳐요. 다른 친구가 니들 뭐해?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도 쫙 펼쳐요. 나중에는 거의 원형으로 저를 갖다 딱 둘러싸고 바람을 막아주는데 그때 제가 인간으로서 느꼈던 감동이 다른 존재가 나를 이렇게도 일깨워주고 이런 감동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제 가슴과 머리로 치고 들어오는데 그 느낌 너무 엄청났었어요.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는데 너무 많은 분들, 너무 많은 존재들의 배려와 희생이 뒤따랐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 감사를 조금 표하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저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만 그 이면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이들, 또 제 삶에서 인연을 맺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의 그 선한 영향력, 고마움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뭐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불교를 신앙하는 젊은 청년들과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불교에 대한 것은 약간은 그 고요한 것, 정돈된 뭐 삶에 뭔가 지혜를 던져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이미지만 있지 나머지는 조금은 어려운 또 고행을 감당해야 되는 등등의. 근데 수행을 갖다가 그 뭐 해능 선사께서 좌선 안 가르치셨다고 그러잖아요. 행주조와 어묵동정 어느 때라도 어떤 버전으로라도 농담 삼아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이제 본전 수행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요. 십자인대가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사부님,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 가부장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좀 건방지게 다리를 쩍벌을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가랑이를 쫙 벌리고 두 다리를 쫙 뻗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근데 그분 답이 재밌어요. 물구나무 서서 해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달보라고 그랬는데 손가락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있었던 거죠. 명상이란 게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진짜요. 근데 제가 이제 스승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스승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술독에 빠져갖고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세워라. 다시 세우시면 돼요.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씨앗은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일상처럼. 그냥 그 수행이란 말도 없고 명상이란 말도 뭐 따로 이렇게 보면은 괜히 폼나는 것 같잖아요. 진지하게 사는 사람, 지적인 사람,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표식이 붙으려고 그러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냥 내가 옷을 입고 물을 마시고 양치질하고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게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일거수 일투족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누가 행하고 있는가만 알아차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유치원 애들부터 가르쳐도 이거는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몰입으로 들어가고 굳이 할 필요 있나요? 잠깐 일하다 피곤하면 힘 풀자 눈 감고 숨 쳐다보자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리프레시 되고 그래서 너무 어른들의 학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이렇게 법복을 차려입고 엄숙하신 세속과의 단절을 위해서 머리 깎으신 분들만의 종교가 아니고 일상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명상이라는 것, 마음 공부, 이름이야 어찌됐든 좋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참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네 삶 그 자체가 그 전 과정이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도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고 이해되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마음의 작용을 살피고 또 그 운용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 어떤 그 행위 자체, 그거는 이건 따로 명상, 수행 이름 붙이기 전에 그냥 일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과 배우들이 하는 이완과 집중을 따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힘들을 기르는 방편으로 지금 하시는 이런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에 앉으시든 의자에 앉으시든 일단 몸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은 허리를 세우는 게 편해서 허리를 세우고 두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걸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팔은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여러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좋고 아무튼 무리하지 않은 동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여기 있음을 느껴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존이라는 표현도 하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음.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내 몸을 먼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조금 민망한 얼굴이 되겠지만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 코끝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 코끝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내 몸 하고 인식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코끝을 따라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해 봅니다. 숨이 따라 들어올 때 코 안이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온 숨이 저 이마에 이르도록 그 시원함이 전달되는 것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호흡이 밖으로 나갈 때는 따뜻한 기운이 콧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느껴지실 겁니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내 몸이란 걸 인식하다 보면 분명히 배가 들고 나는 것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코끝과 오르내리는 배를 한꺼번에 인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두 무릎 위에 얹어져 있는 손바닥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손가락 사이사이의 공간과 손바닥 위에 놓여진 텅 빈 허공 또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따라 여러분의 의식을 발바닥으로 보내보십시오. 그 발바닥이 저 아래 땅속 깊숙이까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두 손에 허공의 무게가 느껴지면 여러분의 팔과 어깨 그리고 허리 또한 중력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순간 우리 몸 전체가 질량을 가진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 바닥과 연결되어 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다시 숨이 들고 나는 그 과정으로 돌아와서 콧속을 드나드는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십시오. 너는 누구의 생각이니? 혹은 이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렇게 가볍게 치우고 다시 숨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중이 더 잘 되시면 숨이 드나들면서 미세하게 코 안의 피부와 어떻게 접촉하고 들이마신 호흡이 기도를 따라 몸속 깊숙이 어느 부위까지 침투하는지도 느껴보십시오. 이제 그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 호흡만 쳐다보셔도 됩니다. 일어나는 생각과 시비하지 마시고 그 생각들을 가볍게 알아채기만 하십시오. 몸 전체가 느끼는 중력 그리고 코에서 몸의 중심을 향해 있는 호흡의 길만 인식하십시오. 어떤 생각이나 감정과도 다투지 마시고
일어났구나. 그래, 너는 어디서 온 거니? 이렇게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냥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의 허공 그 자체라고 느끼셔도 됩니다. 허공이 내 몸으로 스며들고 내 몸을 지나쳐 갑니다. 편안하게 손끝에 의식을 보내셔서 손끝을 천천히 움직이시고 손목, 팔꿈치, 어깨, 척추, 무릎, 발바닥 다 느끼시고 다시 코끝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느껴보십시오. 이제 모든 바라봄을 이 나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듣는 것도 이 나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배우들이 중심으로 보고 느끼는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